자, 파트 2 볼 겁니다. 24년도 강의 파트 2고요. 자, 기체 형식입니다.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드론들이 멀티콥터가 4개는 쿼드, 6개는 헥사, 8개 옥토, 12개 도데카콥터라고 하고요. 모터가 고장났었을 때 쿼드콥터는 모터 1개가 고장나면 고장난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추락을 하고, 헥사콥터는 모터 1개가 고장나면 고장난 모터의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옥토콥터는 제자리, 도데카콥터는 제자리 호버링은 가능한데, 호버링이 뭐냐면은 공중 정지 비행이라고 해서 기체가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프로펠러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카본 우드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쓰고요. 프로펠러 표기법. 프로펠러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 2 곱하기 3, 4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앞에 숫자는 프로펠러의 직경이고요. 뒤에 숫자는 피치입니다. 피치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유체 내에서 프로펠러가 이래저랬을 때 전진한 거리를 말을 하는데, 이게 기하학적 피치라고 해서 이론적 거리,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실제 거리를 우리가 그 피치 값으로 측정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피치 값을 측정을 하는데 실제 거리로 자꾸 측정을 해버리면 바람이 역풍이 막 불 때마다 계속해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치는 이론적인 그 거리를 이제 우리가 피치라고 설정을 하고요. 고속 비행은 고피치, 저속 비행은 저피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고저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치가 크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프로펠러 각도가 많이 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터 보겠습니다. AC는 넘어가고요. DC 모터 보겠습니다. DC 모터는 이제 그 브러쉬 모터라고 해서, 브러쉬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는 이제 모터인데, 브러쉬의 역할이 물리적으로 속도를 우리 자전거 바퀴 잡아주듯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속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물론 원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브러쉬를 통해서 이제 모터를 잡아주는데, 문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속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소음과 마모가 심하고 저항이 커요. 우리 자전거 바퀴 브레이크 잡으면은 끽 소리 나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LDC는 조금 더 발전된 모터인데, 브러쉬리스 DC 모터라고 해서 브러쉬가 없는 모터입니다. 브러쉬가 없고 속도를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부딪히면서 제어를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효율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접촉 손실도 적고 저항도 좋고 해서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 회전을 위한 변속기는 있어야 되고요. 변속기를 영어로 ESC라고 합니다. 이게 따로 필요합니다. 이 BLDC는. 인러너, 아웃러너는 그냥 이제 코일이 안쪽에 있냐 바깥에 있냐 딱 그 정도이고요.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자, 배터리 봤었을 때, 자, 메모리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배터리가 0%에서 100%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래서 한 30% 남았는데 여기서 충전기를 꽂아버려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있는 배터리는 충전기가 꽂혔을 때 그 퍼센트를 기억을 해가지고, 나 30%에 충전기 꽂아야 되구나. 그럼 나는 70%만 쓰면 되는 애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메모리 효과입니다. 50%에 꽂으면은 앞으로 그 배터리는 50%까지밖에 못 쓰겠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드론에 가장 많이 쓰는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가 있는데, 얘는 메모리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아무 때나 그 배터리 충전기 꽂아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요. 스웰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에 가스가 차는 현상인데, 배터리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사용한 배터리일수록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스웰링이고요.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데서, 너무 차가운 데서 보관하면 안 될 것이고, 당연히 배터리니까 습한 데에서 쓰면 안 되고, 찌그러진 거, 외관상 문제가 있는 것은 쓰면 안 되고요. 셀당 충전된 전압 차이가 심할 경우 사용 금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배터리에 보면 배터리가 이렇게 사실 공간이 나눠져 가지고 여기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는데 각 셀이 전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된 양을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쓰고 똑같이 충전되고 그렇게 이제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쓰고 똑같이 충전되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세 번째 셀이 10이라는 전력량이 아니라 5만큼만 가지고 있었다. 5만큼만 가지고 있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게 되면은 이게 다 공통적으로 뚝뚝뚝 떨어졌었을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셀은 5만큼의 전력량이 남는데 세 번째는 0이라는 전력량이 남아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배터리가 나 방전됐나 보다 하고 이제 전기를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체가 날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셀당 충전된 전압 차이가 심하면 사용 금지고요. 장기 보관할 때는 한 50% 정도만 충전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배터리를 버릴 때는 1:1 비율의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은 그 이제 전기하고 화학 그 효과 때문에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그 거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때 이제 완전히 방전시켜서 폐기시키면 되고요.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를 멀티콥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배터리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해주셔야겠지만은 리튬 폴리머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한 셀당 완충시 전압 4.2V, 50%일 때 3.7V입니다. 그래서 셀이 총 6개가 들어있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전체 이제 완충을 하게 되면은 4.2 곱하기 6 해서 25.2V가 충전이 돼 있어야 맞고요. 이제 절반 정도 50% 충전이 됐다고 하면은 3.7 곱하기 6 해가지고 3, 6, 18, 22.76에 42, 22.2V가 충전이 돼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50%, 이게 100%인데, 그래서 이 50%대의 전압을 기준 전압이라고 하고요. 100%를 완충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대기 나와 있는데요. 대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막 그 공통 지구과학 시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대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1%의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소는 35,000피트 정도까지 존재를 하고, 보통 이제 그 산소가 더 무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르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유체라고 하고요. 흐를 유자겠죠. 이제 흐르는 성질을 가진 물, 공기 그런 것들을 유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압력이 가해져도 쉽게 변형되지 않거나 약간 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체 특성 보면은 점성은 이제 끈적이는 거죠. 유체가 흐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마찰은 표면을 지나갈 때 겪게 되는 저항. 항력은 이제 저항력. 압력은 이제 누르는 힘. 대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되겠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사실 암기사항이긴 합니다. 해수면에서 표준 대기압은 과학적으로 1013.2 MB 또는 29.92 INHG, 온도는 15도 또는 화씨로 59F가 되겠습니다. 요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밀도고도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95, 96페이지 전체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기를 당장 비행기만 생각을 해봐도 비행기 날 때 이런 원통형의 엔진이지 않습니까? 공기를 흡입을 한 다음에 공기를 내뱉어가면서 기체를 앞으로 밀어준단 말이죠. 자, 그 말인즉슨 흡입하는 양이 적어질수록 나오는 양도 적어질 테니까 이제 당연히 엔진의 출력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내용인데, 공기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기 주머니가 있었을 때 여기가 굉장히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고, 밀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가상의 공기 주머니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좀 빈 공간이 좀 남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요런 공기, 밀도가 높은 요런 공기를 먹어 주어야
빠져나가는 것도 그만큼 많아질 테니까 출력이 좋아질 거고, 밀도가 적은 요런 공기를 먹으면 먹는 양은 결국에 적기 때문에 나오는 양도 적어지니까 출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기 밀도가 떨어지면은 항공기 성능이 떨어지니까 추진력도 떨어지고 항공기 양력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그 힘도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밀도에 대한 압력의 영향, 온도의 영향, 습도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습도 관련해서 한 번만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밀도하고 그 공기 밀도하고 그 습도하고 그 봤었을 때 습도가 높으면 공기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뭐 공기 주머니가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가 공기로만 가득 차면은 매우 좋겠죠. 근데 습도가 높으면 여기에 이제 수증기가 차거든요. 그 말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크기의 공기 주머니더라도 습도가 높으면은 그 밀도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력 발생 원리 해가지고 베르누이의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베르누이의 원리는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전압이 일정하다. 그리고 정압과 그 동압은 반비례다. 요 두 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이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요렇게 이제 벤투리 관을 그냥 이제 동파이프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엄밀히 따르면 좀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를 좀 찌그러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공기를 이렇게 투과를 시켜봤는데 1번, 2번, 3번에 공기 지나가는 양이 과연 똑같을까 다를까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체크를 했었을 때는 2번이 공기 지나가는 이제 면적이 좀 좁으니까 당연히 좀 지나가는 양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체크를 하고 나니까 1, 2, 3번의 공기 투과하는 양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관련해가지고 발견한 힘이 정압과 동압이라는 건데, 정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체 여기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공간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공기의 힘을 말합니다. 수직으로 작용하는 공기의 힘. 즉 1번하고 3번은 수직 면적이 넓죠. 수직거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정압이 상대적으로 좀 셉니다. 2번은 여기 가운데 관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직으로 이제 작용하는 그 공기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동압은 이제 유체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력을 말합니다. 2번은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곳을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 공기가 통과하기 위해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서 이 2번을 지나가게 됩니다. 공기가. 1번에서는 느긋하게 지나가는 공기가 갑자기 공간이 좁아지니까 막 훅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3번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공기가 다시 또 느슨하게 지나가고요.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2번은 동압이 상대적으로 셉니다. 그래서 정압과 동압은 이렇게 서로 반비례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요.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정압과 동압을 봤었을 때 동자를 움직일 동자, 한자, 움직일 동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움직임에만은 여기 가운데 2번이 동압이 세고 그리고 정압은 그거의 반대로 흘러가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은 뭐냐면 정압과 동압을 합친 힘인데 결국 1번, 2번, 3번이 동압과 정압을 다 합치면 다 반비례니까 더하기 빼기니까 결국에 다 더하면 똑같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다. 정압과 동압은 반비례다. 요 두 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관계를 정리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결국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내용이죠. 동압이 작은 지점은 정압이 크고 동압이 큰 지점은 정압이 작다. 단면적이 넓은 지점은 정압이 크고 면적이 좁으면 정압이 작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 넘어가면은 에어포일이라고 나오는데, 에어포일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프로펠러의 날개 그 단면, 이 프로펠러 날개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어포일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에어포일의 앞부분을 앞전이라고 하고요. 꼬리 부분을 뒷전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을 앞전, 뒷부분을 이제 뒷전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쭉 이어섰을 때 이 가상의 선을 시위선, 코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위선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받음각 때문인데, 받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 날개의 각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했다고 했었을 때 뭐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부딪힌다, 이렇게 부딪힌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각도가 형성이 되는데, 요게 이제 받음각이 되는 거겠죠. 날개 각도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뭐 바람이 이렇게 부딪힌다 하면은 각도가 이렇게 커지니까, 예, 그래서 각도가 커지는 거, 받음각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날개, 결국에 날개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앞전과 뒷전을 잇는 선을 시위선이라 하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요게 받음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받음각의 정의는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아셔야 될 게, 받음각하고 그 헷갈릴 수 있는 게 붙임각이라는 게 있는데, 붙임각은 뭐냐면은 땅하고, 그러니까 지면하고 날개 각도입니다. 이 지면하고 이 시위선의 각도. 이거는 날개 각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동일하겠죠. 하지만 이 받음각은 결국 이 바람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매번 바람 부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받음각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 바람의 그 기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붙임각과 받음각은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붙임각은 지면하고 이루는 각, 받음각은 바람하고 이루는 각도,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포일 주위에 작용하는 공기 압력의 중심을 우리는 압력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 공력 중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모멘트의 계수값이 변해도 일정한 지점, 모멘트라는 말은 뒷페이지에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요거는 이제 따로 그냥 이제 멘트 자체를 암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항공기에 적용하는 4가지 힘 나와 있는데, 4가지 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위로 올라가기 위한 양력,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뒤로 방해를 받는 항력, 이렇게 돼 있어서 양, 중, 추, 항,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렇게 4가지인데, 어떤 교재에는 이제 중력을 무게로 표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4가지 힘 쭉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렇게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유도항력, 유해항력, 형상항력, 요거 3개는 따로 한번 암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유도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을 발생함으로써 나타난 유도 기류에 의한 항력. 자,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돌기 시작하면은 이제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 공기를 이렇게 밑으로 밀어내면서 기체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때 그 밑으로 밀려나는 이 기류들, 이 유도 기류에 의해서 저항이 발생하는데, 이게 유도 항력이라는 거고요. 유해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기체에 작용하는 모든 항력에서 메인 로터에 작용하는 항력을 뺀 나머지 항력. 메인 로터는 뭐 이제 사실 헬리콥터 종류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이제 프로펠러 모터, 그 돌아가는 부분, 헬리콥터 프로펠러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터하고 모터 차이를 뭐 시험 문제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뺀 나머지 항력, 형상 항력은
유해 항력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블레이드 회전했었을 때, 날개가 돌았었을 때 공기와의 마찰로 인한 항력을 형상항력이라고 합니다.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면 효과. 지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면이 땅이잖아요. 자, 그림으로 제가 그냥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멀티콥터 있다고 했었을 때 멀티콥터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은 공기를 이렇게 밑으로 밀어내면서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하면서 조종을 하겠죠. 근데 착륙하는 과정에서 땅에 점점 가까워졌을 때 이 드론하고 땅 사이에 이 공간이 남죠. 이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가 갇혀요. 그래서 하나의 공기 쿠션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돼서 이 기체가 착륙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살짝 떠오르는,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지면 효과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땅에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프로펠러가 자꾸 돌아가고 있으니까 바람이 이게 땅을 자꾸 밀어서 기체가 올라가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면 효과가 발생하면은 저항이 감소하고 받음각은 증가를 한다. 그래서 양력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양력이 증가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 기류도 증가를 하게 되고 하강풍, 그 밑으로 가는 여기 유도 기류, 이것도 세지게 되고 그래서 받음각이 증가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받음각은 그 정해져 있는 각도가 아니라 바람이 바뀔 때마다 각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도 기류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 바람의 흐름 자체가 뭐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그 흘러가는 양이, 바람이 흘러가는 양이 좀 바뀐다거나 하게 되면은 받음각이 좀 바뀌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피치각이 커지면 유도 기류는 증가하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행기 운동과 축, 이제 항공기 운동과 축 나와 있는데 멀티콥터를 주로 볼게요.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 방향타를 보면은 앞뒤로 움직이기 위한 엘리베이터, 좌우 이동을 위한 에일러런, 그리고 이제 위아래 스로틀, 회전, 러더 이렇게 이제 4가지 타를 이용을 해서 조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에일러론에 의해서 좌우 이동하는 것을 롤링이라 하고요. 엘리베이터에 의해서 전후진하는 것을 피칭, 러더에 의해서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하는 것을 요잉, 스로틀에 의해서 상승 하강하는 것을 스로틀이라고 합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모멘트 나왔네요. 아까 전에 모멘트 값이 일정해도 모멘트 값이 변해도 일정한 지점을 공력 중심 혹은 공기력 중심이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의 그 모멘트입니다. 항공기든 뭐든 기본적으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려는 것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선이 하나 있었을 때 그 기체 여기 머리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것을 이제 그 피칭 모멘트라고 하고요. 가운데 선을 이렇게 그었었을 때 좌우로 이 날개가 밑으로 내려갔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거, 이제 좌우 이동하는 거, 이것을 롤링 모멘트에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모멘트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롤링 피칭 요잉 배웠듯이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안정성. 안정성은 뭐냐면은 그 이제 평행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한 그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그 더 안정적이니까 비행기든 뭐든 균형을 잘 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이니까 우리가 안정성이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었을 때 자, 이렇게 날개가 여기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날개가 틀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원래의 평행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면은 이것을 긍정적인 정적 안정성이라고 하고요. 날개가 틀어졌는데 이게 유지되려고 하면은 중립적인 정적 안정성,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틀어지려고 하면은 부정적인 정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 안정성은 주로 자세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음에 동적 안정성은 이제 그 진폭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진폭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지진 일어나면 지진 이렇게 진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이 점점 약해지면은 이렇게 진폭도 줄어들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평행 상태일 때는 진폭이 거의 없겠죠. 진동폭이 없겠죠. 근데 평행 상태가 이렇게 깨져버리면은 그 평행 상태가 깨졌다라는 이 표시 진동폭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평행 상태로 되돌아가면은 당연히 이게 줄어들 거고요. 점점. 그리고 만약에 요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냥 크기는 똑같을 거고, 만약에 자세가 더 깨지려고 하면은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 진동이 점점 줄어들면은 긍정적인 동적 안정성, 그대로면은 중립, 커지면은 부정적인 동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 반응하는 그래프의 정도를 동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자, 등속 수평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평한 상태, 항공기가 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등속 수평 비행이라고 하는데, 등속 수평 비행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양력과 무게, 추력과 항력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양력, 밑으로 당기는 게 중력, 앞으로 나가는 게 추력, 추진력, 그리고 뒤로 당기는 게 항력인데, 서로 반대되는 힘들이 같아진다. 이때 등속 수평 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평한 상태로 잘 간다라는 거고요. 자, 자주 틀리는 양력, 추력, 항력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비행 원리 관련해가지고 좀 어렵게 나오면은 요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력은 상대풍이 흐르는 방향의 수직 위방향으로 작용한다.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양력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기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살짝 기울어져가지고 프로펠러도 기울어지면은 양력이 이렇게 수직 방향 위로 살짝 대각으로 발생을 하겠죠. 이 프로펠러의 대각으로. 양력과 항력 둘 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커지면 양력과 항력 다 커지는 거예요. 양력은 현재 속도하고 비례하고요. 추력은 받은 것과 상관은 없습니다. 추진력은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이제 힘인 거고, 이 추진력은 양력을 만들기 때문에 추진력이 커질수록 양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일정 속도 내서 나는 이유도 있죠. 항력은 받음각에 따라서 양력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도 커지지만 블레이드 날개 각도가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밑으로 공기를 보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양력도 커지지만, 무작정 받음각을 커지게 되면은 좋을 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완만할 때하고 살짝 깊을 때하고 이렇게 수직일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딪혔다가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부딪혔다 이렇게 갈 것이고 하겠죠, 바람이. 근데 이렇게 살짝 완만하게 돼 있으면은 공기가 이제 위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밑으로 공기를 보내기가 좀 쉽진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밑으로 이렇게 공기를 보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양력을 조금 더 크게 발생시키기가 좋을 겁니다. 근데 받음각이 너무 커져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돼버렸다 하면 사실상 날 수가 없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양력, 추력, 중력, 항력 다 결국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속은 뭐냐면은 이제 받음각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너무 커져서 그 흐름이 분리돼 가지고 와류가 확산되고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양력의 양이 발생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켜주어야 할 그 양력의 양이 있는데, 이 평행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실속이 발생을 하면은 평평한 상태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기체가 점점 떨어지거나, 기체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리거나 하면서 점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속은 어느 자세, 어느 속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실속은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오해하는 게 실속이 발생되면 양력이 아예 없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양력이 발생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받음각이 커지면 그 날개 각도가 커지면 양력이 증가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각도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양력이 줄어들어요. 이런 내용이죠. 자, 실속과 받음각 나와 있는데요. 실속은요. 항공기는 속도, 무게, 하중, 밀도, 고도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받음각에서 실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커지면은 그때부터 실속이 생긴다 하면은 요때 이제 계속 실속에 들어가는 거죠. 각각의 항공기는 실속이 발생하는 특정 받음각이 존재한다. 왜냐면은 항공기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받음각이 다 존재를 하고요. 실속 이제 관련해 가지고 임계 받음각이라고 있는데 임계 받음각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속에 들어갈 때의 각도 너무 최대치로 날개가 이제 커졌었을 때 그 각도를 말하는데 임계 받음각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낮은 속도, 높은 속도 선회할 때 이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초과를 하게 됩니다. 실속에 관해서 이제 자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려운 파트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크에 대한 반작용 요거는 뭐냐면은 토크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면서 꺾어 나가는 힘을 말하는데 프로펠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도 똑같은 양의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토크,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힘이 반토크라고 있는데 이 토크에 대한 반작용 법칙으로 우리 이제 그 기체가 안정성도 유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3법칙도 같이 이제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관성의 법칙은 정지하려는 물체는 정지한 채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것들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우리 속도 빠르게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끽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끽 하고 이렇게 길을 밀려가잖아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관성의 법칙. 가속도. 힘을 주면 속도가 세진다. 우리 자전거 페달 생각하면 되고요. 작용 반작용이 이제 이 모터 돌아가는 토크와 반토크니까 작용 반작용.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을 작용을 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도 힘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비단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에도 그 반대 방향으로 반토크가 당연히 생깁니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파트 1에서 꼼꼼하게 잘했기 때문에 여기 119페이지 볼게요. 비행금지구역인데요. 비행금지구역은 원자력 발전소 있는 구역들하고 대통령 집무실인데 P-61은 부산 고리원전, P-62는 경주 월성원전, P-63은 영광 한빛원전, P-64는 울진 한울원전, P-65는 대적 원자력연구소, P-73은 용산의 집무실, P-518은 휴전선 인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원전마다 알파 구역과 베타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원전이 중앙에 있으면은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나눠가지고 그 구획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구역이 알파 구역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A 구역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구역하고 베타 구역 더하면 당연히 베타 구역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NM 되어 있는 것은 뉴티컬 마일이라고 해서 1 뉴티컬 마일은 1.852km고요. 관제권은 그 관제탑 반경으로 9.3km 이내를 관제권이라고 합니다. 관제탑, 공항 가면 관제탑 있죠? 관제탑에서 중앙으로부터 원을 그려가지고 반지름 9.3km 이내 원을 그 관제탑의 반경, 관제권이라고 하고요. P-73은 용산 집무실하고 그 관저하고 그 2뉴티컬 마일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P-73은요. 자, AIP하고 노탐이 뭐냐? AIP는 항공정보 간행물이라고 해서 영구적인, 영속적인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행물이고요. 노탐은
항공 고시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바뀌는 그 즉시 인지해야 되는 갑작스럽게 바뀌는 내용을 전기통신수단으로 배포하는 공고문을 말합니다. 항공 고시보는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그 자료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3개월을 초과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면은 항공정보 관행물 보충판으로 새로 발간을 해야 되고 기존에 이제 고시보에는 그 내용을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AIP, 노탐, AIC, AI, RAC 돼 있죠. AIP는 이제 항공정보 간행물, 노탐은 항공고시보, AIC는 항공정보 회람이라고 하고요. AI, RAC는 항공정보 관리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AIP하고 노탐이긴 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인 비행 장치 운용과 특성인데 이제 비행 모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동 모드, 매뉴얼 모드, 자세 제어, 애티튜드, GPS 모드라는 모드들이 있는데 참고로 고도 제한 모드는 없습니다. 고도 제한은 우리가 150m 이상으로 이제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하는 하나의 설정 값일 뿐이지 고도 제한 모드는 없어요. 요거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무인 비행 장치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센서. 멀티콥터에는 이제 주로 5가지 센서가 들어가긴 하는데 FC까지 포함하면 6가지고요. FC라는 것은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뇌입니다. 뇌. 그래서 핵심 부품이고 모든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가속도는 속도를 잡아주고 자이로는 자세를 잡아주고 바로미터 센서, 고도 센서는 이제 기압 센서라고도 하는데 고도를 잡아주고 지자계 센서는 방향을 잡아주고 GPS 수신기는 위치를 잡아줍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가속도하고 자이로 보면 기울어짐의 변화량을 측정하냐 기체의 기울어짐을 측정하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멀티콥터 보면 그 모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때 기울어지면서 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울어졌느냐를 보면서 이게 기체가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될지를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기울어졌느냐를 측정을 하는 게 가속도 센서고 자이로 센서는 정말 기울어졌는지 그냥 평평하게 안 기울어졌는지 그거를 기울어짐 자체를 측정하는 게 자이로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개 센서들이 FC에다가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신호를 많이 보내는 순서부터 적게 보내는 순서까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게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암기해 주시고요. 자이로가 제일 많이 보내고 고도 센서가 제일 많이 적게 보냅니다. 전파장애는 당연히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파장애가 많은 곳에서 드론을 띄우게 되면은 조종기하고 드론의 신호가 끊길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정상 절차는 사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비정상 절차는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린다. 요게 항상 먼저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안전하게 착륙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조종 관련해가지고 그 원리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진 비행을 할 때는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뒤쪽 모터가 빨리 돌고 앞쪽 모터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돌면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가 정면이라고 했었을 때는 전진이라고 하면은 뒤쪽 모터가 빨라질 거고 앞쪽 모터가 좀 천천히 돌게 되겠죠. 근데 요런 거는 사실 쉬워요. 뭐 좌우 이동도 쉽겠죠.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뭐 1, 2, 3, 4
정면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모터 번호가 이렇게 되는데 1번, 4번 모터가 빨라질 것이고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2번, 3번 모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질 것이고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요거는 쉽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회전을 할 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때, 기체를 돌리고 싶을 때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거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리고 중요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CW라는 방향이 있고 CCW라는 방향이 있는데, CW가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 CCW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기서 시계 방향은 2번하고 4번이 될 것이고, 반시계 방향은 1번하고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왼쪽을 보고 싶다 하면은 왼쪽 두 글자니까 CW 두 글자 모터가 빨리 돌아가고요. 오른쪽, 네, 오른쪽을 보고 싶다 하면은 CCW 세 글자 모터가 빨리 돌아갑니다. 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멀티콥터가 보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날개 4개 혹은 날개 6개 뭐 더 나아가서 8개, 12개 결국에 다 짝수로 이루어져 있죠. 모터 개수가. 그 이유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가 다 짝이 맞아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뭐 만약에 모터가 총 4개다 하면은 2개, 2개가 될 것이고 6개다 하면은 3개, 3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그 똑같은 방향으로 시계 방향을 도는 모터는 시계 방향으로 마주 봐야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서로 마주 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전 안전성 점검에 대한 내용. 사실 이제 비행전 안전성 점검은 비행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라서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베어링하고 윤활유 점검이거든요. 베어링은요, 당연히 비행 전후로 점검은 해줘야 되겠지만 모터에 윤활유를 따로 안 넣어도 됩니다. 모터에 우리 막 WD 같은 윤활유 같은 걸 넣어버리면은 모터에 열이 발생했었을 때 그 윤활유가 굳어가지고 모터가 돌아가실 때 드드드드득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모터를 다 마모시키고 긁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윤활유는 따로 안 넣어도 됩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파트 2가 조금 끝났습니다. 파트 2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사실 요거는 이해의 영역이지 그 뭐 법처럼 법 파트 1처럼 엄청 헷갈리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음은 파트 3에서 뵙겠습니다.